그러면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팩트를 갖고서 제가 제 주관적인 관점으로 분석을 해서 전망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는 이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 상황에 대해서 틀릴 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랑 다른 의견이 갖고 계신 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건 저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전 세계의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저금리에 따른 자산 버블과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있다. 아까 쉽게 말해서 이제 물가 상승인 거죠. 근데 물가 상승이 경기 침체하에서 이루어진다. 경제가 상승하는데 물가가 조금씩 올라간다. 전혀 나쁘지 않죠. 오히려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 경제는 침체가 되는데 물가만 급등한다. 그럼 이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전 세계가 부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가 리먼 사태 터지고 나서 경제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금리 양적완을 막 해서 돈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쏟아붓다니까 이게 다 빚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괜찮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왜? 계속 경제가 돌아가니. 근데 경제가 침체된다 그러면 이 빚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압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부채의 늪에 빠진 게 아니냐. 이건 그냥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전 세계 부채가 약 30경 이상이다. 제가 봤을 때는 이 30경이 2년 전에 30경이어가지고 지금은 아마 한 31, 2경 될 겁니다.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경제가 침체되면 금리 인하, 양적 완화 해야죠. 왜? 경제가 침체되니까 활성화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뭐예요? 자산 버블, 거기다가 자산 버블만이면 그래도 넘어가겠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다, 물가가 불안해진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자산 버블부터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붕괴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부채가 이제 못 갚아져 버리니까는 경기가 침체되는 이런 순으로 흘러간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그 시대적인 배경은 뭐냐? 뉴 노멀 시대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 건데, 뉴멀이 뭐냐면 표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표준이다 해가지고 이 뉴 노멀 시대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뭐냐면, 금융위기 이후, 그러니까 리먼 사태 이후에, 리먼 사태 터지고 나서 전 세계가 완전히 침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회복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돈을 그냥 저금리 상태에서 그냥 돈을 쏟아 부었거든요. 그래서 리먼 사태가 크게 문제 없이 해결이 되고 다시 경제 회복이 돼서 성장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쌓였던 빚들이 계속 쌓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 빚을 갚고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풀어진 양적 완화에서 이론적인 근본이 됐던 게 뭐였냐면은 소위 말하는 이 MMT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축통화 국가는, 기축통화니까는 뭐 발권국 아닙니까? 발권국은 물가가 높지 않다는 전제하에서는 돈을 무제한으로 풀어서 경제를 회복해도 가도 큰 문제가 없다. 왜? 경제가 회복해서 성장해 가니까는 부채가 있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이론이에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씩 벌어. 근데 내가 건물 하나 살려고, 부동산 살려고 10억을 대출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1억씩 버니까 그 이자 갚네 얼마든지 할 수 갈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회사를 실직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이자가 어마어마한 압박이 되는 거예요.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축통화국가는 저물가 하에서는 얼마든지 돈을 풀어서 경제 회복을 해서 성장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에멘트 이론인데, 이 에멘트 이론이 바로 이 뉴 노멀 시대의 핵심적인 이론이었던 거예요. 근데 뉴 노멀 시대에 돼야 되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이에요. 지금 뭐냐면, 일단 물가가 저물가니까는 굳이 금리를 높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금리 상태에서 돈을 쏟아 붓는 거죠. 그럼 시장에 경제 성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끌고 가도 그렇게 성장률이 높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물가가 높잖아요. 여기서 딱 걸려버린 거예요. 물가가 높아버리면, 고물가가 되면 저금리 못 버틴다는 얘기예요, 이게. 물가니까 이것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경제는 침체가 됐을 때 이렇게 반대 역효과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뭐냐, 뉴 노멀 시대의 이 MMT 이론은 뭐예요? 결국 부채로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제 성장이 되면 빨리 빚을 갚아가면서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경제 회복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계속 그냥 이렇게 과도하게 이제 버블만 생산하는, 부채로 성장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뉴 노멀 시대가 지금 엄청난 지금 위협에 닥치고 있는 거예요. 왜? 물가 압력 때문에. 보면 저금리 유동성은 레버리지 효과를 발휘해서 자산 보유자는
자산 증식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잖아. 왜? 자산 보유자니까 레버리지 효과 해가지고 자산 버블이 되다 보니까 계속 높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의 아파트 예전에 5년 전에 샀던 게 지금 뭐 배 이상이 올랐잖아요. 그거 자기 돈 갖고 산 사람 없죠? 다 뭐예요? 대출 일으켜서 산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뭐 여러분들 요즘 벼락거지라면 벼락거지. 졸제 거지가 돼버렸어. 왜? 자산이 없어버리니까. 월급 받는 걸로 집을 살려고 그러니까 집을 살 수가 없어. 왜? 너무 폭등을 해버리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뉴노멀 시대는 바로 이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훨씬 커요. 나중에 이제 국내 경제 상황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8배 차이 납니다. 8배. 자산소득이 근로소득의 8배가 높아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지금 5년 전에 산 서울 아파트 30평대가 지금 얼마예요? 지금 10억, 11억, 12억 샀던 게 지금 20몇 억 배 이상이 올랐어요. 자산소득은 근로소득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딱히 뭐라 가서 열심히 뭐 총산다고 해서 가격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로소득은 뭐 내가 일해야지 드는 것이고. 근데 자산소득이 올라가는 상승폭이 근로소득의 8배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죠. 누가 근로소득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누가 일해서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냥 자산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노멀 시대 이제 종말을 맞이하지 않겠느냐. 결국 비용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낙수 효과. 낙수 효과라는 건 뭐냐면 하나가 성장하면 그게 이 효과를 줘서 나머지도 이렇게 연속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 이게 바로 낙수 효과거든요. 이명박 정권 때 고환율 정책을 쓰면서 환율이 높으니까 수출이 잘 되잖아요. 가격 경쟁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수출하는 회사들이 달러를 많이 벌면 그걸 갖고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거 있다. 물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니까 그게 이제 낙수 아닙니까? 낙수 효과에서 수출이 잘 되면 내수 시장까지도 활성화가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안 됐죠. 왜? 거기서 끊어버리니까. 댐을 쌓아버리니까. 물이 흘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돼버리더라는 거지. 이게 바로 낙수 효과의 배신이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기업의 투자로 가게 되면은 설비를 증축할 거 아닙니까? 증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고용을 창출해야겠죠. 그럼 고용 창출하면 거기서 소득이 발생하죠? 그럼 어떻게? 소득을 바탕으로 내가 소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소비를 하면 그것이 또 제품을 또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경제 선순환 구조인데 지금은 뭐예요? 수출해서 돈을 벌었어. 근데 안 써. 고용 창출을 안 해. 산업 증축을 안 해. 하더라도 외국 나가서 해. 그럼 무슨 고용 창출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표현하냐? 고용 없는 성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성장을 해. 분명히 수출이 잘 돼서. 근데 고용이 이루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청년들이 실업률이 지금 급등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 고용이 안 되니까. 경제는 잘 나간다고 하고 높아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취업률은 안 되고, 대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되는 태반이 그러고. 이게 바로 대표적인 낙수 효과의 배신이거든요. 자산으로만 간다는 거야, 자산으로만. 왜? 굳이 설비 투자해서 이걸 갖고서 언제 하려면 10년 이상이 걸려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냥 자산 쓰면 1년 있다가도 따블이 되고 막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생각한다는. 그러니까 자산으로만 자꾸 자본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산 시장에는 그냥 돈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당연히 자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뉴노멀 시대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금리 인상 말고는 답이 없다. 뉴노멀은 저물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실 가능했죠. 왜 그러냐면 메이드 인 차이나를 비롯한 저물가의 제품들이 들어오니까 물가에 크게 신경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물가가 뛰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뉴노멀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못 뺏기. 금리 인상 말고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뉴노멀 시대는 이제 종말이 다다른 것이 아니겠는가. 새로운 무슨 경제적인 패러다임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흥국의 외환위기,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은 신흥국은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외자가 유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그럼 금리 인상이 되면 어때요? 거기도 양적 완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금리에 대한 부채의 압박이 이제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부채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브라질 신흥국도 줄줄이 금리 인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보면 브라질 같은 경우 물가 상승률이 좀 5.2% 더 올랐어요 지금. 이거 만들 때보다 지금 더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달러 대비 헤아라 가치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하면 외제가 달러가 빠져나오게 생겼네? 그러니까 어떻게 막자니까 어떻게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채 압박이 점점 커지겠지. 현재는 인플레이션의 수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뭐예요? 비용 인플레이션이 핵심이에요. 즉 애시장초 제품 자체 만들 때부터가 비싼 거야. 거기다가 이제 수요가 확 늘어보니까 더 폭발적으로 가겠지요. 어쨌든 막대한 부채가 항상 발목을 잡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꼼짝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갚아야 되잖아요. 갚을 수 있나요?
저기 한국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작년 4월이죠. 자산 유연화 방안을 발표해가지고 지금 내년 3월까지, 그러니까 2년 동안을 부채 상환을 유예를 하고 있어요. 안 그랬으면 한국 부채 지금 심각한 문제 됐을 겁니다. 근데 금융권에서 그 부채를 유예를 해줬어요. 내년 3월까지. 지금 2년 동안. 안 그러면 갚으세요 그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부채 때문에. 어쨌든 부채가 많으면은 항상 뭐든지 이 발목을 잡혀요. 그래서 빨리빨리 부채를 갚아 나가서, 왜 그러면 부채는 이제 과도한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레버리지는 써야 됩니다. 근데 적당한 레버리지를 써야지, 과도한 부채가 되면 금리 인상하면 얼마나 심각한 압박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적당하게 부채를 써야 된다. 만약에 위기가 발생하면 어때요? 항상 제일 밑바닥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위는요 별로 큰 영향 없어요. 왜? 이미 가진 것들이 많고 자산을 다 포트폴리오 해놨기 때문에 뭐 하나 무너지라도 딴 데서 버틸 수 있는데, 밑바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위기가 한 번씩 닥쳤다, 뭐 세계 경제 위기가 닥쳤다 그러면 어때요? 중상층이 뭐 빈곤층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100명 중에 하나는 자산가로 다시 상승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소수가 대다수의 빈곤을 지배해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양극화인데 경제적인 노예화 현상이 벌어진다. 이게 사실 뉴 노멀 시대의 제일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1%가 뭐 50%를 장악해버리고, 그럼 대다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이 대다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부 앞에서 경제적 노예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코로나의 세계는 이전의 세계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처음 보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산업 규조를 보게 되면은 더 이상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좀 힘들다. 왜? 사람들 모이면 팬데믹, 뭐 변이,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설령 없다 하더라도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자동화 시스템, AI 인공지능, 무역도 그냥 디지털 무역, 소규모, 비대면, 이런 쪽의 산업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저 역시 전망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좀 늦은 시간까지 나름 그래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참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은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국내 경제는 어떠한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한번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